네, 오늘은 6장 중요한 연속형 확률분포. 자, 어제 중요한 이산형 확률분포로 이항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모집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알 수 없어도 그렇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경험상으로 비춰건데, 뭐 이런 식으로 모집단은 실제 보진 못했지만 되게 샘플, 모집단을 잘 흉내내서 샘플을 만들면 그것이 모집단의 분포하고 닮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정기분포를 많이 써요. 가장 많은 경우 정기분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죠. 비록 정확하진 않더라도. 가운데 부분에 많이 사람들이 모집단에 원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극단적인 값들이 조금 있고요. 대략 좌우대칭, 이런 경우가 가장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값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집단의 스탠다드한 거다. 그래서 양 극단의 건 아웃라이어다, 이상한, 번역할 때 이상하다 그러죠. 이상치라고, 이상한 경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탠다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오늘 정기분포를 중심으로 알아볼 건, 이항분포는 여론조사 할 경우에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뭐 결과가 둘 중 하나니까 하나하나 한 번씩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베르누이 분포다.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관심이 되는 대상의 횟수는 얼마냐, 뭐 이항분포다. 그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기분포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산인 경우에 이항, 연속인 경우에 정규. 뭐 어떤 경우에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까지도 그냥 정기분포로 간주해버리기도 해요. 오늘 그것까지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정기분포가 모든 분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분포 알아보게 될 텐데, 본질적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확률분포를 특별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비슷하더라도 이걸 알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분석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한 확률분포 하면 어저께도 봤지만 그거에 대한 평균, 그거에 대한 분산,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함수까지 다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항분포 할 때는 여기가 예를 들면 px, q의 n 컨비네이션 x 이래가지고 n-x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집단에 대한 걸 전체를, 혹은 뭐 표본에 대한 것까지도 전체를 알지 못해도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건 뭐야? 확률 분포라는 게 원래 전체를 알아야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려보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원래는 경험적으로 그에 대해 확률을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확률 함수가 주어지면 상당히 전개가 그다음부터 간단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해지는지는 대략적인 이론을 보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재 정기분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균등분포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분포도 뭐 사실 익숙은 해요. 뭐 수학적인 사실 같은 것, 그것을 뭐 적용하는 것, 확률 함수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뭐 익숙치 않더라도 정기분포 단어라는 그 단어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이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고 본인의 상태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모든 확률 분포하면 이제 확률 변수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기분포는 노말. 특이하게 이 경우는 정기분포는 모수 자체가 평균하고 분산이에요. 모수 자체가 평균하고 분산인 거는 거의 이게 유일해요. 모수가. 그래서 상당히 활용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수가 이렇다는 사실. 확률 함수의 형태. 이건 이제 연속형이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PDF라고 그러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확률은 아니고 확률 밀도라 그랬죠. 하지만 확률처럼 해석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이 높이가 평균에서 정기분포는 확률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평균에서의 수학적 확률은 제로라 그랬죠. x가 μ일 확률은 제로다. 수학적 확률은 제로지만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렇죠? 이게 경험적인 히스토그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높이가 확률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서 그렇지 이 높이는 그래서 확률 밀도로 바꿨던 것 뿐이지 확률하고 똑같이 개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확률 밀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확률 밀도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가능성이랑 읽는다. 자, fx의 형태는 여기 나온 대로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 제곱 이런 식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x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갖는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함수 형태는 나타나지만 그게 정보로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림은 인풋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으로 특수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뭐 이항분포처럼 여론조사할 경우에 딱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이항분포일 경우는 상당히 다행이지만 정기분포가 정확하게 안 따른 경우에도 대각 정기분포로 가정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비슷하게만 하면. 그렇게 하면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수 형태로 구체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구간 확률들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고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경험하지 않고도 그냥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내고 상당히 이 함수가 주어지면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주어지면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도 않고도 그 비율을 계산해낸단 말이에요.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수학적으로 했던 것 이런 걸 보시면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뭐 이거 외우려고 하는 거 그런 그 습성들이 있거든요.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탈피하셔갖고 저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저런 것 형태가 왜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이유 뭐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아시려고 하는 노력이 대학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매력적으로 와닿고 재미있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런 특수한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이런 밀도 함수 같은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뭐 그래요. 자, 평균하고 분산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네.
이 미하고 시그마 자승 자체가 이제 모수예요. 확률 함수에 써 있는 걸 보면 여기 미하고 시그마 자승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그래서 저걸 직접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저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토톨로지가 아니고, 아니 자기가 미가 평균이라고 그러고 시그마 자승이 분산이라고 정해놓고 나서 이거를 미하고 시그마 자승한 게 무슨 뭐 토톨로지 갖고 그런 거지 같죠? 꼭? 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걸 토톨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라고 그랬죠? 토톨로지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걸 정식으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하려면 적분을 써서 하게 되면 xfx dx 마이너스 뭐 안 돼부터 뭐 안 돼. 그래서 계산하면 뮤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왜 fx 안에 지금 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fx 안에 뮤가 들어가 있는데 저걸 평균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란 말이야.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평균이고 뭐 시그마 분산인 걸 모르고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딱 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뮤가 평균이구나. 베리언스도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분산이었구나. 사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하고 시그마 제곱을 딱 박아놓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함수 형태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하고 시그마 제곱이 자연스럽게 모수가 된 거예요. 일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응용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에 모든 그 이런 정의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주 활용이 아주 파퓰러하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남용 될 정도로 정기분포 뭐 툭하면 그냥 정기분포를 따라 나 가정하고 그리고 툭하면 막 오남용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쓰게 돼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전에 뭐 정기분포에 대한 자세히 아시니까 오남용되는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논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그게 하자가 보이기 때문에 수능을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난이도 조절이 서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뭐 일어는 쉽고 뭐 중국어는 어렵고 뭐 일어 90점하고 중국어 90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준화시킨다고. 표준 점수. 그래서 비교하고. 근데 사실 그걸 똑같이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하면 비교가 그러면 가능하냐? x1이라는 게 평균이 μ1이고 시그마 1. 그래서 이거를 1어라 그러고 이거를 중국어라 그러고 x2 마이너스 μ2 시그마 2. 점수 이게 어떤 사람은 0.5가 나왔다. 그러면 0.5가 나왔다. 실력이 똑같은 거냐? 뭐 그렇다 그러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사실 그 전제가 안 맞으면 이 점수하고 이 점수하고는 실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전제냐? 반드시 x1이 정기분포를 따라야 되고 x2도 정기분포를 따라야지만 이게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화시켰다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이게 노말 01이죠. 노말 01. 이게 똑같은 확률 분포를 갖지 않으면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0.5라는 거는 그러면 표준값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죠. 그럼 0.5. 순위를 따졌을 때 이게 퍼센타일이죠. 이걸 이제 잘 연결시키셔야 돼요. 누적 확률 분포 했었잖아요, 우리가. 누적 확률. 이런 거. 누적 확률이 결국 기술 통계량에서 뭘 나타내는 거야? 이게 바로 퍼센타일 랭크라고. 퍼센타일 랭크. 이게 만약에 0.5다 하면
50%죠? 50%. 그럼 요게 바로 50%이 x가 바로 50%에 해당되는 퍼센타일이죠, 이게. 퍼센타일은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위 50%에 하위 50%에 이거 확률은 아니고 하위 50%에 해당되는 이건 퍼센타일이 0.5고 이거는 50%더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대략 70%, 50%는 절반은 넘었으니까 70%. 하위 70%. 밑에서부터 따져서 누적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위 70%에 해당되는 값이 무엇이냐. 그게 퍼센타일의 정의잖아요. 그게 이제 0.5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퍼센타일하고 잠시 누적 확률이랑 연결해 봤고. 자, 이게 그럼 누적 확률이 이게 계산해 봤더니 0.7 정도 됐다. 사실 정확한 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제가 대략 잡아놓은 거야. 0.7이다. 이 경우에도 0.5면 이 경우에도 이 점수보다 못한 사람이 하위 70%, 못한 사람이 70%. 이 경우에도 0.5, 똑같이 0.5니까 이 경우에도 똑같이 0.5보다 작은 사람이 하위 7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동일하다고. 0.5, 0.5는 동일하다. 물론 원 점수는 틀리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틀리니까. 하지만 표준화 시켜놓으면 값을 비교할 수 있다. 똑같다. 하려면 이렇게 이 G1하고 G2로 가는 표준 점수의 확률 분포가 표준 점수를 따르는 똑같이 표준 점수를 따르는 분포여야지만 이 0.5하고 0.5가 서로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 시켰지만 이 표준화 시킨 거에 분포가 틀리게 되면 이거는 점수는 같아도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를 따르지 않고 무슨 이상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한 65%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이하의 확률이. 그러면 이게 0.5, 0.5 같은 점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값만 보고 똑같다고 한다는 얘기는 즉 누적 확률이 똑같다고 한다는 거야. 하위 몇 %. 퍼센타일 랭크가 똑같다 이 말이죠. 하위 70%, 하위 70%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려면 G1하고 G2의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엇비슷하게 표준 정규 분포여야만 한다 그거야. 뭐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하여튼 두 개의 분포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표준화 시켜서 놨을 경우에 G1과 G2의 확률 분포가 정확하게 대략이라도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거의 누적 확률이 엇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 0.5, 0.5라는 점수가 서로 실력이 비슷한 점수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포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 이 표준 점수가 똑같다는 것을 똑같은 실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분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원래 이 점수가 서로 정기분포여야 돼요. 정기분포. 정기분포는 표준화시키면 표준정기분포. 표준정기분포. 정기분포의 성질이 그렇죠?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서로 틀려도 평균하고 표준편차, 즉 모수가 서로 틀려도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서로 모수가 틀리더라도 그게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그걸 표준화시켰을 경우에 분포는 똑같아진다 하는 게 바로 표준정기분포의 특징이죠.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누적 확률에 해당되는 퍼센타일 값이 같으면 퍼센타일 값이 같으면 퍼센타일 랭크가 같다. 다시 얘기해서 누적 확률이 같다. 퍼센타일 값이 같다. 이게 다 퍼센타일이잖아요. 기술통계라고 얘기하면 퍼센타일. 70%에 해당되는 퍼센타일. 이건 65%에 해당되는 퍼센타일. 그렇죠. 그래서 퍼센타일이 동일한 거를 절대 비교가 가능하게 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알겠죠? 그걸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1호 점수하고 중국어 점수가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 검정 통계량에 어떤 집단이
정규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통계량이 있어요. 그걸 검증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테스트를 매년 통과를 못 해요. 불행하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요. 결국은 쉬운 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그렇죠? 그게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런 결함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 데이터를 달아보는 사람들이 결론 내는 거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맞겠죠. 자. 정규분포 지금 성질을 이제 하나하나씩 봅니다. 자, 서로 평균이 틀리고 표준 편차는 같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죠. 두 분포가.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틀린 경우. 이렇게. 정규분포는 굉장히 비교하기도 쉬워요. 이게 벨 모양으로. 그렇죠? 서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도 참 편하고 이게 겹쳐놓기도 참 편하고요.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더 베리언스가 큰지 작은지가 금방 만약에 이거를 분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하기가 두 집단을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는 틀리고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은 틀리고 이런 걸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모양이 벨 모양으로 저런 나오는 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쉬워서 참 좋아요. 저는. 이 정규분포에는 워낙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간의 확률을 외울 정도로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 통계학을 앞으로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외워야 된다. 외우다시피 아니고 외워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그렇게 외우기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정규분포의 성질의 하나가 뭐냐면 아주 이것도 편리한 성질 중에 하나죠. 이 어떤 구간의 확률이요. 구간의 확률이 시그마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이 얼마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의 이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편리하죠? 어떠냐면 그걸 어떤 경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특수한 확률이죠.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시그마 정도 떨어져 있다. 거리가 시그마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뮤하고 시그마하고 문자로 써놨죠? 문자로 써놨다는 건 뭐야? 뮤하고 시그마하고 무슨 값인지 아무런 값 다 된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뮤하고 시그마 값이 상관없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의 확률은 다 똑같다. 뮤하고 시그마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 자, 그래서 구간의 확률이 시그마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구간의 확률. 그러니까 좌우대칭이니까 이건 뮤 마이너스 시그마. 이 구간의 확률은 68.3%. 68. 자, 이게 플러스 시그마가 아니고 플러스 2 시그마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구간의 확률은 95.4%,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구간의 확률은 99.7%.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대략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그 집단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면 그 집단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속해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집단의 평균값이 뮤고 표준 편차가 이거라는 정보밖에 없다. 그러면 대개의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가정하면서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어떻게요? 이 집단의 대부분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최대값과 대략적인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구간에. 근데 99%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거고,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 그냥 다 포함하는 거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제일 많이 써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대략하면 70%죠. 양극단은 15% 제외해버리고 가운데 토막 한 70%. 요 구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 뮤 플러스, 그래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가장 많이 써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때도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Q3-Q1으로 했었죠. 물론 Q3-Q1 이 전체 비율은 몇 %예요? 50%죠? 상하에 25%씩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뭐야? 모집단의 분포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형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근데 정기 분포는 이렇게 벨 모양이고 양쪽 꼬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이거 씬 테일, 얇은 꼬리다. 이걸 꼬리라고 그래요. 꼬리. 테일이다. 꼬리가 상당히 얇죠. 그래서 50%만 뭐 가운데 하는 거고, 양꼬리를 잘라내가지고 꼬리 양쪽에 15%씩 잘라내. 그래서 가운데 토막 한 70%. 여기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그래서 대략 뭐 자료의 70% 정도면 뭐 대부분을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양꼬리 부분의 그 부분들은 딱 떼어내고, 예? 생선의 머리 토막 꼬리 딱 지나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분, 자, 꼬리 툭 튀어내가지고 70%. 그 70% 안에 드는 사람들의 범위가 대략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그래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그럼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항상 뭐 합의를 본 적은 없고 관례적으로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거를 대략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는 99.7% 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값들까지 다 그 집단을 표현하는 값에다 포함시키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는 별로 그 구간 집단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게. 뮤 뿔마 시그마, 뮤 뿔마 2 시그마. 이렇게. 자, 뮤하고 시그마 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 확률, 즉 상대도수에 대한 따진 누적 비율, 그 가운데 비율이 뮤하고 시그마의 값에 전혀 상관이 없다. 시그마로 잰 거리, 시그마로 한 개 이동, 시그마로 한 개 이동, 평균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온 게 표준 전기분포죠. 전기분포가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 시그마에만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그마에만 의존해요. 시그마에만.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뮤로부터 여기 거리가 시그마로 따져서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얼마냐. 시그마로 따진 거리. 그거에만 확률이 의존한다 이거야. 이 구간의 확률은 시그마로 따진 거리에 의존한다. 시그마로 따진 거리.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부분의 확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출발 안 해도 그렇게 구하는 거 우리 배웠었죠? 이 구간의 확률은 여기까지 확률에서 여기까지 확률을 빼고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확률은 평균부터 출발 안 하는 거네?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 확률은 가운데 확률이 얼마야? 0.5에서 꼬리 부분 빼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면 큰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 그것마저도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도 너무 빨리 얘기해서 이 확률도 결국 이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다. 결국 마찬가지 얘기다. 이것도 시그마로 따진 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지금. 아시겠죠? 좀 더 지금 여름 학기, 계절 학기니까 지금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두꺼운 통계학 책들 보시고, 기본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베이스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놓고, 이번에 한번 계절학기 때 한번 자극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따로 그런 책을 갖고 좀 더 두꺼운 책을 시간. 자, 그래서 표준정기분포가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 정기분포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냐? 구간의 확률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시그마로 따져서 시그마로 따진 거리로 얼마냐 그거에만 의존하는구나. 그 구간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로 따진 거리. 그래서 이거를 그럼 시그마로 따졌다? 그럼 그걸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럼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여기서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이걸 만약에 여기가 x라 그러면 이 값이 그럼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얼마야? 그냥 거리는 x 마이너스 뮤고 시그마로 따진 거리는 시그마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거리를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단위가 존재하지 않죠. 이게 만약 키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한다 그래도 x 마이너스 뮤가 10cm다. 표준 편차가 5cm다. 10cm 나누기 5cm는 2라고요. 2cm에? 2예요, 2. 단위가 없어요. 표준정기분포는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거야. 원 단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술통계량 할 때도 표준하고 평균하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나왔을 때 그 스탠더다이즈라고 연습 문제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 표준화 시키면 어떤 식으로 대략 비교가 가능한 건지. 표준화 시킨다는 것이 단위가 같은 것끼리 비교를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가 같다는 말은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위는 같은데 그걸 센티미터로 표현했는지 뭐 미터로 표현했는지 그 정도 차이. 그거는 근본적인 단위가 바뀐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다를 경우에 서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똑같아져 버리죠. 네? 매출액을 1,000만 원으로 하나 뭐 10,000원으로 하나 표준화 시켜놓으면 그 값이 똑같아진다고요. 꼭 해봐야 되겠어요? 그때 해봤으니까. 자, 근데 표준화 시킨다는 거는 그런 단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센티미터, 킬로그램하고 서로 전혀 다른 단위가 있는 경우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혀 단위가 다른 것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표준화 시키면. 물론 그 전제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키도 정기분포, 몸무게도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전제가 사실 그것부터 먼저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사실 검증 안 해요. 키하고 뭐 몸무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게 그냥 정설처럼 돼 있어요. 조금씩 벗어나도 그게 샘플 때문에 그런 것이 모집단 자체가 성격이 변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증 안 하고 그냥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값이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뮤하고 뮤 플러스 시그마로 따진 거리가 시그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얼마야? 표준화 시키면 시그마로 따진 거리는 1이죠, 1. G값은 1이라고, 그죠? 요점.
표준화 시켜서 이 값이 1이다 하는 건, 요 값이 1이다 하는 거는, g 값이 1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위치가 지금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반대로 해석하면. 좀 더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뭐, 교과서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사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재 선택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느끼는데, 이렇게 이런 그림 하나가 있으면 상당히 시각적으로 그죠? 여기서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똑같아요. 이 면적하고 뮤1하고 시그마1이 뮤2하고 시그마2 뮤1, 뮤2 틀리고 시그마1, 시그마2 다 틀려요. x1, x2 다 틀린 변수고. 하지만 이 면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뮤1 제로 되고 뮤1 플러스 시그마1 1 되고 뮤2 제로 되고 뮤2 플러스 시그마2 1 되고 똑같이 이제 0하고 1이라는 값을. 그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값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0 평균 1 시그마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반대 방향. 표준경균포의 표현은 이렇게 그 확률 함수는 평균에다 0 집어넣고 표준편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그 확률 함수는 PDF요. 그거는 외우기가 상당히 성가시지만 표준정규분포 정도는 이런 건 간단한 건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활용할 일은 없지만 눈을 딱 보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테이블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죠. 왜? 이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규분포 평균이 어떻든 표준 편차가 어떻든 상관없이 표준 정규분포표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환해 갖고 표준화시켜서 이 면적 구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 면적만 구하면 되지. 그죠? 근데 모든 정규 변수가 이런 식으로 표준화돼서 모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 귀결이 된다면 요 지의 값하고 그 지에 해당되는 확률을 한 표를 만들어 보자.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정규 변수에 관련된 모든 확률을 다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표가 얼마나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여기에 나타날 때 0.1, 0.11, 0.111 얼마나 더 세밀하게 드러나에 따라서 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냐 아니면 간단해지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런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분명히 나오겠죠. 우리가 엑셀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런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엑셀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심지어 표준 테이블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표준화 안 시키고 바로 그냥 여기서 확률을 엑셀에서는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게 지금 쓰이는 거는 유일하게 학교에서만 시험용으로 시험에
엑셀을 다 갖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거를 스마트폰 갖고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안 보고 스마트폰 갖고 시험을 보기 한번 했었어요. 근데 별 하여튼 부작용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일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게 하라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컴퓨터실에서 보게 되는데. 자, 표준전기표표는 그래서 시험 대비용으로 가끔 아카데미에서는 쓰이니까 알아는 둬야 되겠죠. 하지만 실무에 가면 이런 표를 갖고 전기분포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완전히 원신 취급받아요. 원신. 저기 스마트폰이 아니고 무슨 저기 폴더폰 쓰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자, 이 표는 1.28 그죠? 1.28에 해당되는 표준전기표 확률이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G값,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 값이 그 G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 확률이 지금 이 면적이 3.997이다.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보는 겁니다. 뭐 우리는 시험용으로만 G 테이블을 보고요. 실제로는 엑셀 갖고 하니까. 자, 엑셀 함수는 뭘 쓰느냐? 우리 부록에 155페이지 보면 num as dist라고 하는 거. 이 num이라고 하는 거는 노멀 전기분포, dist는 distribution 누적 확률 얘기하는 거야. 누적 확률. 이 연속 확률 변수는 각 점에서의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각 점에서 확률을 구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다 이제 누적 확률을 구하죠. 그래서 누적 확률을 이용해서 어떤 구간의 확률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 확률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um dist. S가 이게 이제 스탠다드. 그래서 표준 전기분포의 누적 확률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에 써줘야 될 인수는 하나만 쓰면 되죠? G값.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G값만 집어넣으면 확률이 계산돼서 나오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준 전기분포표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을 이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아까 테이블에서 1.28의 값이었죠? num as dist 이렇게 치면 나오죠? num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num as dist 제대로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표준 전기 누적 분포 값을 구합니다. num as dist 1.28 그죠? 1.28 0.89972 비슷하죠? 아까 테이블에는 얼마 나왔었어요? 0.3997 나왔죠?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말이 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본인의 지금 집중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그죠? 0.89972. 그래서 그 이하의, 전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누적 확률이에요, 누적 확률. 그러니까 G 이하. 그러니까 0.5 플러스 0.3997, 0.89972. 이거는 뭐, 소수점, 여기서 그냥 끊어버린 거고, 원래 무한소수로 가게 돼요, 무한소수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 6.3 보시면 그 구간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5하고 2.14의 값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2.14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1.5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너메스티스트 다 칠생을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서 너메스티스트 2.14 아마 제 생각으로 뭔가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너메스티스트 넘 마이너스 1.5 에러 안 나고 그냥 가네. 0.917 저는 이 G 값을 엑셀에서 혹시 플러스 값만 요구하는 줄 알고 이때 마이너스 값도 되네요. 마이너스 값이 만약에 안 되면 플러스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좌우대칭이니까 정기분포는 그 사실 이용하면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 6.4는 이제 거꾸로 누적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거에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구하라. 지금 뭐예요? 퍼센타일을 구하라는 거하고 좀 똑같은 얘기예요. 퍼센타일이 그렇잖아요. 90번째 퍼센타일을 구하라. 90번째 퍼센타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지금 이것도 지금 가물가물 하시면 곤란하죠? 정기분포를 따지면 90번째 퍼센타일이면 요 값 이하의 확률이 0.9 90%란 얘기죠? 요 값 확률이 주어지고 거꾸로 변수 값을 구하라는 게 바로 그 퍼센타일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G가 표준정기분포를 따를 때 상위 10%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인가? 그죠? 지금 상위 10%라는 게 바로 하위 90%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90번째 퍼센타일 값은 얼마냐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G가 표준정기분포를 따를 때 그래서 상위 10%라고 표현 안 하고 90번째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통계량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록에 무슨 함수를 쓰면 되냐면 두 번째 나오는 함수 numS 둘째라고 해야 나오죠. numS inverse NORM NORM 뭐 스펠링은 그렇게 정확하게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치다 보면 엑셀에 막 나오잖아요. 풀네임이 쭉 나타난다고 여러 개 후보들이 numS inverse S 역시나 표준이란 얘기예요. 표준이 아닌 경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표준정기분포 인버스 거꾸로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죠. 확률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변수값 인버스 펑션이에요. 역함수를 구한다. 자, 오늘 여기다가 여기에 뭐가 올까요? G값이 아니고 여기에 P값 확률이 누적 확률이 오겠죠. NORM, numS 인버스 0.9 누적 확률 여기서 그거 해당되는 90번째 퍼센테일 값은 1.28 네, 1.28 근사값은 1.2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소수점 항상 관례적으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죠. 단원해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36만 원이다. 표준편차 나와 있고, 네, 이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정해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한
가정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한 사람이 40만 원과 40만 원 사이의 건강보험을 부담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수학적으로 바라보면 단순하게 문제풀이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건 통계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기분포 갖고 하나 다룰 줄 아느냐, 정기분포 확률을 계산할 줄 아느냐, 어떤 무슨 엑셀 시험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확률을 왜 구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거를. 사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종사하시는 이런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뭘로? 경험적 확률. 전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뭐 모집단 데이터가 다 있는 거죠? 모집단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국 구간 만들고 여기다가 프리퀀시 도수 만들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죠. 네. 그렇게 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건강보험을 부담한 사람의 전체적인 도수가 나오죠. 10만 원 단위로 끊는다 그러면 개국 구간을 그러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에 도수 나오죠. 그럼 전체에서의 도수, 상대 도수 이게 확률이죠. 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런 실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약 모수라고 하는 게 그 요약 통계라는 거거든요. 모수만 알고 있다. 집단에 대한 모수만 알려져 있다. 그럴 경우에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 모수만 알고도 표준편차, 평균하고 모수만 알고 이 상대 도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구해야 될 거를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fx의 이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형태가 이제 함수 폼이죠. 펑셔널 폼이라고 하는 그런 펑셔널 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근사치나마 구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면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나마. 지금 표현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이상한 게 아니죠?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정확한 상대도수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 경험적 확률의 근사값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그때 했었잖아요.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a라고. 이런 방식으로 구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x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사람도 자 36 표준편차 3의 제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그 교재에 보면 정기분포의 모수를 평균하고 분산이 아니고 표준편차로 그렇게 한 교재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교재들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건 뭐냐면 이 저자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모집단에서 관심 있는 거는 표준편차지 분산이 아니다. 분산은 모수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기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모수를 시그마 제곱을 거부하는 거죠. 시그마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그마 제곱, 많은 사람들 하는 거 따르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30만 원과 30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비율, 상대 도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히스토그램이 없지만, 도수 분포가 없지만 이거의 구체적 형태, 정확한 형태를 알고 있으면 도수 분포 없이도 상대 도수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 도수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수 분포표가 이게 fx를 알고 있다는 게 도수 분포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 갖고서 한번 상대 도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왜? 확률 함수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히스토그램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40에서 30
사이에 쓸 확률. 여기서 이제 표준화 시켰는데, 표준화 시킨 이유는, 이것도 이제 무턱대고 표준화 시키는 건 아니에요. 표준화 시킨 이유는, 그러니까 G 테이블, 표준 정기분포 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표준화 시킨 것이 아니라. 근데, 엑셀이 있으면 사실 표준화 시키는 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엑셀이 있으면 표준화 안 시키고도 이걸 얼마든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정기분포 테이블 없이도 엑셀에서는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가 존재해요. 부록에 아까 그 표준 정기분포에 대한 함수 말고 그냥 정기분포에 대한 함수가 거기 셋째, 넷째 나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구하면 됩니다. x 30에서 40 사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num dist를 이용해요. 여기서 s가 빠졌죠? s가 빠졌어요. s가 있으면 표준이고 s가 없으면 그냥 노멀이에요. 그냥 오디너리한 num dist. 대신에 여기에 모수가 여기 주어지는 변수의 값이 3개가 하나가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x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준 편차 쓰고요. 여기 1은 이게 누적 분포라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0이면 이게 뭐냐면 디스트 우리가 바이놈 디스트에서도 했었잖아요. 바이놈 디스트 스펠링 잘 생각 안 나네. 이항 분포할 때도 무슨 바이놈 디스트 뭐 있었죠? 중간에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바이놈 디스트에서도 이게 분포함수냐 아니면 그 점에서의 값이냐. 점에서의 값이면 0이고 누적 확률이면 1이다. 마찬가지예요. 누적 확률이면 1이고 그 한 점에서의 값이면 0. 누적 확률이죠. 단 여기서 한 점에서의 값은 확률이 아니고 확률 밀도고. 그래서 1로 써줘야 돼요. 누적 확률이냐? yes, 1이다. num dist 여기 num 점 dist도 있는데 num 점 dist 써도 되고 돼 있는 num dist를 써도 돼요. 점 붙은 걸 써도 되고 점 안 붙은 걸 써도 상관없어요. num dist x 30에서 40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면 지금 평균이 36이라고 그랬죠? 36. 30에서 40 사이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죠? 40 이하의 확률에서 30 이하의 확률을 빼면 되죠? 구간수의 확률. 먼저 40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num dist 40 평균이 36 주의하실 거는 그 다음이 분산이 아니고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가 3만원. 그 다음에 누적 확률이냐? 큐뮬러티브 yes 1. 그러면 이게 40 이하의 확률이고 30 이하의 확률은 여기다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40을 30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40 이하의 확률에서 요거 빼기 30 이하의 확률을 해주면 0.88 정확한 값은 0.8860이네요. 교재에는 885라 나와 있는데 정확한 값은 이게 표준화 시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엑셀이 있을 경우에는. 자, 얘 6.6은 이제 거꾸로 이제 퍼센타일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이 주어지고 거꾸로 퍼센타일, 그 위치의 값을 구하는. IQ의 평균이 120 표준편차 5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상위 5%에 해당되는 학생의 IQ는 얼마인가? 물론 이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쉽게 뭐 구할 수 있죠. 도수분포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상위 5%. 상위 5%라는 얘기는 하위 9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예요? 95번째 퍼센타일 값이죠. 그러니까 95번째 퍼센타일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아니면 이걸 함수니까 역함수 95% 누적 확률 95%에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구하라. 똑같은 얘기. 그 역함수는 넘 인버스를 쓰면 돼요. 아까 표준 정기분포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넘 S가 아니고요. S 인버스는 표준 정기분포고 그냥 넘 인버스. probability 이건 누적 확률이요. 상위 5%니까 하위 95. 그러니까 퍼센타일을 구한 5.95. 95라고 쓰면 안 되고 0.95. 과거에 우리가 퍼센타일 할 때 몇 번째 퍼센타일을 구하라 하면 그때 퍼센타일에다가 퍼센트 값을 주지 않고 소수점 값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소수점 값을 줘요. 평균 120 표준편차 5 128.2243 128.22 뭐 풀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뭐 엑셀로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간고사 때 답을 쓰실 때도 그냥 풀이 과정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엑셀로 계산해서 128.244 답만 덩그라니 써셔도 상관없어.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이거는 아까 시그마로 잰 거리의 확률이 자주 쓰이니까 외워두는 게 좋다. 그렇죠? 보통 전체 집단의 데이터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할 때 우리가 범위 하면 기술통계에서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하면 그냥 범위 있었죠? 그냥 범위가 뭐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건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고 최대에서 최소 빼는 거였죠? 레인지라고 하는 거. 엑셀 함수에 값 구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하고 최소 값을 구해서 물론 최대, 최소 구하는 엑셀 함수는 있고 그래서 레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건 극단적인 값에 휘둘리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쿼타일 렌즈를 했죠? IQR 바로 이게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전체적인 데이터의 범위 아까 했던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하든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를 하든지 사람에 따라서 대충 그래서 데이터 범위가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다르죠? 어떤 각도에서 본 거예요? 네. 전체 데이터의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게 전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그 위치를 알고 싶어요. 퍼센타일 값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전체 데이터의 90%가 존재하는 범위의 값. 이게 얼마냐면 1.645 플러스 1.64 이렇게만 적어두면 여기 가운데가 90%다. 그죠? 그러니까 양꼬리가 요게 5%고 여기에 5%죠. 양꼬리. 굉장히 파퓰러하게 쓰이는 전체 데이터의 90%에 해당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1.64에서 플러스 1.64. 지금 이거는 표준화된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자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건 뭐야? 이건 뮤가 될 거고 이거는 뮤 플러스 1.645 시그마.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표준화된다는 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로 따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뮤 플러스 1.645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있어갖고 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전개하자. 그래서 x는 뮤 플러스 g 시그마 이런 식으로 옆에서 뭐 끄적끄적거리면서 이렇게 나오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이 값이 나오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지금 이 학생이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은 이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온 거는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그마로 따진 거리를 의미하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1.645 시그마 이렇게 해야죠. 뮤에서 시그마로 따진 거리를 바로 표준 값이 나타내는 거다. 뮤 마이너스 1.645 시그마 이렇게. 대략 데이터의 90%는 이렇게 뮤 플러스 마이너스 1.645 시그마. 전체 데이터의 95%는 아주 유명한 숫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화 안 시킨 걸로 오리지널 단위로 얘기하면 뮤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표준화 시킨 걸로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1.645라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는 값. 워낙 자주 쓰이니까. 엑셀로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 값은 엑셀로 뭐 1.645하고 1.96 값은 아까 인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저건 하도 자주 쓰이는 거니까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추정하고 검정해서 아주 자주 쓰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정규분포가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자, 이산형에서는 이항분포가 가장 많이 써요. 그것마저도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엑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근사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그 확률을 구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규분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속형으로 다루게 되면 뭐 적분하고 미분하고 뭐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드밴스된 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항분포 같은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 다루기가 더 힘들어요. 미분 적분으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모든 거를 다 그냥 정규분포로 다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잘 안 쓰니까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이항분포면 그냥 엑셀로 이항분포 확률 구하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정규분포 함수 갖고 그냥 엑셀에서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이건 뭐 거의 쓰여지는 않는 건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갑자기 잘렸구나. 저희 교재를 교재 잘렸네. 148페이지에 보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큰 경우. 샘플 사이즈가 크다 하면 그 크다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교재에도 y라는 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np. np가 n, p죠. 샘플 사이즈하고 성공 확률 p. 그러면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다. 물론 한 점에서 확률은 이항분포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연속형으로 근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쓰이는 건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 누적 확률 같은 거 구할 때 x가 x보다 작다. 이항분포로 바이놈 디스트 갖고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정규분포로 구할 수 있다. 이게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얼마? np잖아요. 분수하나.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랬죠? npq. 너무 간단하죠, 그냥 마치 그냥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에서 지난번에 이항분포가 P가 0.5인 경우는 정확하게 좌우대칭이에요. 이게 2, 3변수니까 당연히 히스토그램으로 나오죠. 정확하게 좌우대칭이에요. 대략 그려보면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어요. 오차가 거의 없어요.
P가 0.5인 경우는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근데 P가 작을 때는 왼쪽으로 쏠리고 P가 클 때는 오른쪽으로. 예, 평균값이 NP니까 P값이 작으면 이 평균값이 왼쪽으로 가고 P값이 크면 0.8 그러면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그렇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사하면 좀 오류가 나는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샘플 사이즈가 이걸 만족하면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오차를 고려하면서까지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되면 얻어지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아직 학부 수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사하는 경우로.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나오면 그냥 이항분포로 확률을 구하고요. 정규분포가 나오면 그냥 정규분포 확률을 구하고. 굳이 이항분포가 나왔는데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시험을 보다 보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왜 놀랬냐면 제가 이항분포의 정규근사를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학부 수준에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끊어졌어요. 제가 아예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이 가르치도 않은 거를 이항분포를 정규근사를 한다 하면서 정규분포로 구해놨더라고요. 맞게는 했지만 바른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 학생은 정규근사를 하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했기 때문에 바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항분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확히 구해야 돼요. 이게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경우는 이항분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게 훨씬 나이스하게 되고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그게 뭐에 쓰이는 건지 모르고 그냥 결과만 놓고 항상 좀 과잉이죠, 과잉. 그래서 그러니까 오버리액션 한 거예요. 이항분포의 정규근사는 이항분포는 모조리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딱 맞는 상황이 있어요. 써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렇게 파퓰러하게 정규근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훨씬 더 복잡해요. 이런 단순한 상황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건 참고로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규분포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럴 정도로 정규분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포를 정규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분포로 다 근사해서 쓸 정도로 정규분포를 상당히 파퓰러하게 쓰이고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정규분포의 어떤 편리한 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편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